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은 그림산책 23회 제리코의 도벽 환자라는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리코라는 화가는요, 낭만주의 회화의 창시자라고 흔히 불려요. 제리코로부터 낭만주의 회화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들라크루아를 비롯해 가지고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제리코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벽 환자를 그린 초상화에서 무슨 낭만주의적인 회화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겠나 싶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다라는 의미와 당시 낭만주의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낭만적이다 그러면 뭔가 낭만적인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르지만, 낭만은 감정의 폭발을 다뤄요. 물론 거기에는 사랑과 같은 아주 그 설레임이라든가 행복한 감정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위험 앞에서의 절망적인 감정 혹은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것을 회화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인데요. 낭만주의 회화 이전에 유럽을 지배하던 회화적 경향이 신고전주의였어요. 과거 그리스 로마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뭐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서 어떤 바람직한 어떤 국가상, 그러니까 국민의 상, 또 개인이 가져야 될 품성, 도덕률, 뭐 이런 것들을 권하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그림에 많이 담는 방식이었다면은, 낭만주의 회화는 개인의 감정을 중시해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갈래로 펼쳐져 나오는 그 감정을 다양한 회화적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특히 그 중에서도 격한 감정을 많이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 낭만주의 회화인데요. 그 부정적인 감정의 하나로서 도벽 환자의 초상을 그린 거예요. 뭐 상상해서 그린 건 아니고요. 아는 지인이 의사였는데 다양한 편집증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초상을 그린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도벽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이나 감정이나 어떤 살아왔던 삶의 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한눈에 굉장히 불쾌해 보이죠. 그렇게 정직해 보이지 않잖아요. 삐딱하게 앉아서 또 고개도 삐딱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눈초리도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해 보이진 않죠. 뭔가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눈빛을 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도 약간 삐뚤어졌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어서 정돈되지 않은 그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습관이 되어 있고 숨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태, 그런 병적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도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그러한 것이 표정이라든가 이런 얼굴 모습에 일정하게는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에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리코는 도벽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산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초상화로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낭만주의 회화의 문을 열었던 그런 화가로서의 능력, 자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한테 해를 끼쳐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배타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악한 심성, 이기적인 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악한 심성이 인간에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해 왔었죠. 오늘 한번 본성 문제를 이 그림을 매개로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나 모르겠는데, 투명망토, 투명인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재미있는 소재였잖아요.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면 투명망토, 뭐 투명모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생긴다면은 뭘 하겠느냐?
그럼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막 안 보이니까 돈을 막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 흔히 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주로 여자 목욕탕 가겠다 뭐 이런 못된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는 돈을 훔치겠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심성 한가운데 남에게 피해를 미쳐서라도 내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악한 심성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라고 여기는 견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고대 플라톤은요,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육체라는 것은 악하다.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그걸 따라간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철학자들만이 영혼을 중심으로 순수한 영혼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겼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악함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중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출발이 원죄론이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교부신학, 대표적인 교부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고백록에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린이여도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왕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본래 죄인이니까, 악하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대에 와서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군주론에서 인간은 위선적이고 기만에 능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뭐 안 좋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다 열거하고 이게 인간이다 라고 규정을 하죠.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는 조금 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대표적으로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 이기적 유전자에서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유전자라는 것이 무정한 이기주의를 본질로 한다. 자기 유전자로서의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는 거고요.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성악설, 인간의 악함,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이 제리코의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특정한 극소수의 도벽 환자의 음산하고 기분 나쁜 표정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속성, 이런 습성이 사실은 인간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사람은 그걸 병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범죄 행위로서 표출한다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심성들이 일정하게는 모두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본성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반된 견해도 있기는 있죠. 다음 그림은 앙리 루소라는 화가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서 유럽에서는요, 선한 원시인이라는 문학적, 철학적인 어떤 전통?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워낙 점차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대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온갖 악행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에 반발하면서 뭔가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선한 원시인에서 찾고자 하는, 인간은 원래 선한 원시인이었다. 그 선한 원시인을 현대 문명 사회에 데리고 와서 설정이죠. 문학적인 설정을 함으로써 뭔가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볼테르 같은 경우가 랭젠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선한 원시인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본래 그 선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데 그것을 문명이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소설이죠. 그리고 앙리 루소라는 화가의 그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림에서 문명과 대비되는 원시의 선함을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냈거든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원시 밀림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 여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 차림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은 주술적인 느낌이 나는데 한 여인이 피를 불고 있고요. 그런데 사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뱀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맹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동물들과 그 다음에 식물, 과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평화적인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문명의 때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탐욕의 분위기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 어떤 원시 상태의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과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어떤 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다. 혹은 볼테르의 랭젠이라는 소설에도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사실은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원시부족들은 이 그림이 주는 이미지처럼 평화적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누이트의 생활을 보더라도요, 계층 분화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도 없고요.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아주 작은 물고기 같은 것들은 개인 소유이지만 사냥을 공동으로 하면은 그 이제 분배를 하는데, 분배가 누가 더 사냥에 공헌을 했느냐? 우리의 상식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기여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간다. 이게 우리의 경쟁 사회에서의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누이트의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공헌했는가와 무관하게 얼마만큼의 필요가 있느냐. 그 각각의 개인이나 혹은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덜 가져가고, 이런 분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이기적이거나 어떤 배타적인 어떤 이익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은요,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부족들, 여기 입술 밑으로 이렇게 나무 길게 뽑은 그 부족들 기억날 거예요. 문명과 접촉을 하지 않고 과거의 원시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의 생활을 보면은요, 사냥을 하고 분배하는데 누가 잡았느냐보다 필요에 의해서, 능력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모습들을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에 강제나 억압, 뭐 지배, 뭐 이런 관계를 살펴볼 수 없는 것,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공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였다. 그것을 망쳐놓은 곳이 문명이고, 그 다음에 그 사적인 소유 욕구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그런 원시부족들의 삶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습성과 선한 습성, 혹은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그것을 하나로 응축해 놓은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그게 바로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옛날에 초등학교 때 동화책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동화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꽤나 진지한 인간 본성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인격을 동시에 표출해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고요. 왕립협회 회원이고, 사회적으로 친절함이라든가 공손함이라든가 뭐 겸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자한 칭찬을 받는 그런 저명 인사예요. 하이드는, 이 지킬 박사의 또 다른 문제인 하이드는 굉장히 사악해요. 음산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떤 노신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지팡이로 때려 죽여요. 밟아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악랄함과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드인데, 의학 박사니까 이제 약물을 개발해서 자기가 하이드로 변신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스터의 그림을 보면은요, 지킬 박사가 약물을 먹고 하이드로 변신하는 장면, 오른쪽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드죠. 마치 야만적인 맹수 같기도 한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이드가 됐을 때는 원래 지킬 박사가 가지고 있던 도덕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온갖 그 절제로부터 탈피한 야만적이고
거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그렇게 동화적인 무슨 추리소설로만 끝나진 않아요. 이 소설의 백미는 저 뒷부분에 지킬 박사가 편지의 형식으로 독백하는 장면이에요.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하이드 편지 내용을 제가 좀 실어놨는데요. 이건 사전트라는 화가가 그린 스티븐슨의 초상화 밑에 이제 배경으로 있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독백입니다. 이건 저자의 독백이기도 하죠.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 스스로의 독백인데요. 각 본성을 별개 개체에 담으면 참을 수 없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부조리한 존재는 고결한 열망과 자책에서 해방되어 그의 길을 가고, 이게 바로 하이드죠. 정의로운 존재, 즉 지킬 박사는 흔들림 없이 높은 곳을 향한 고결한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반된 본성을 별개 개체에 담는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서로 다른 것을 별개 개체에 담은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 거죠.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약물을 발견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이드가 탄생하기 전, 즉 약물을 개발하기 전에 지킬 박사는 자기 내부의 그 상반된 두 경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공손하고 친절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도덕적인 모습을 갖춘 자기. 그런데 그 이면에 음습하고 폭력적이고 악하고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개체를 분리해 놓기만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 다른 개체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민하고 약물을 개발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이드라는 것이 어느 날 우연하게 생겨난 괴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 우리는 모두 내부에 괴물을 하나씩 키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킬 박사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결국 여러 개 모순되면서도 각기 독립적인 인자들이 모인 집합체다. 인간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 혹은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에서 극단적으로 두 개체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문학적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 문학적 설정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면은 인간 내부에 있는 다양성, 또 인간 내부에 공존하는 상반된 특성, 그런 것들의 종합으로서의 한 개인, 또 인간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죠. 다시 그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하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사실은요, 성악성과 성선설, 인간 본성을 악하게 보는 거와 선하게 보는 것 중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그것을 막론하고 지배적인 견해는 성악설이었어요. 아까 쭉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를 이루는 궤적을 한번 쭉 성악설의 궤적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배적인 견해였다라고 봐야 돼요. 문제는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럼 문제는 왜 성악설이 유행했을까? 그리고 또 왜 인간 본성을 자꾸 탐구하고자 했을까? 인간 본성을 자꾸 얘기한 사람들은 주로 성악설 쪽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견해로부터 그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결국은 악하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인간을 선하게 보고 선하게 대우할 경우 그 군주는 자멸하게 될 거다.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언제든지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군주론의 결론이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왜 성악설이 유행했느냐. 사회 구성원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강제,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 혼란이, 대혼란이 벌어진다. 그 대혼란으로부터 사회를 구하고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 통치자의 강력한 처벌, 공포, 이것이 필요로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악설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가져왔던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권위적 통치를 추구하는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많았던 것이 성악설이다. 그래서 성악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인간 본성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인간 내부에 상반되고 충돌하는 다양한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인정하는 것, 그 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견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에는 그 제리코의 도벽 환자의 모습과 또 그러한 심성과 혹은 앙리 루소의 그 꿈이라는 그림에 나타나는 선한 원신의 습성이나 감정, 본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이 도벽 환자 그림이 주는 어떤 이미지와 앙리 루소의 그림이 주는 이미지는 서로 별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가지다. 우리는 그 경계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고 매 순간 판단을 하고 또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인간을 규정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동물이라는 것은 뭔가 맹목적이고 어떤 그 폭력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걸 거고요. 초인이라는 것, 그걸 넘어서는 도덕적이고 뭔가 가치지향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 둘 사이에 놓인 밧줄이고 경계다, 이런 거죠.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한 현실 인식에서 인간에게 접근할 때 보다 유용한, 보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제리코의 그림과 앙리 루소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인간 본성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